안녕하십니까. 시험도 잘 보셨습니까? 어떻게 예상한 만큼 나왔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나왔습니까? 항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험생들은 완벽하게 준비를 하기를 원해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 항상 못 미치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은 원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보다 하나만 더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편히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뭐 어느 교재를 보셨든 다 잘 보셨을 거지만 특히 우리 학원에서 문제 풀이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화자찬이 아니라 어느 교재보나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장을 해왔는데, 한 장은 그동안에 공인중개사라든가 또 뭐 주택관리사라든가 민법 총칙이 들어가 있는 특히 그 분야에서 기출문제를 쭉 뽑아서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 지금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을 이제 이 전도별로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동안의 다른 시험에 누적된 그 출제 비중을 봐도 저희 끝부분에 있는 권리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본 거에 50.7%입니다. 거의 반 가깝게, 반 이상 나왔죠, 여기서. 근데 우리 이번에 시험에도 권리 변동에 관한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여기에서 20문제 중에 9문제가 나왔습니다. 9문제.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그 중에 의사표시에 관한 것. 이게 3문제 나왔고, 대리에서 3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주체지 않습니까? 그 자연인 법인 거기에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무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거에도 보면 21% 나왔어요. 그만큼 나왔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대비하는 분들도 어느 분야가 중요한지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 강약을 조절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 합격하시겠지만 다음에 이 1차 시험 준비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코치해 주세요. 여러분 다 합격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민법 일반 앞부분이 있죠. 거기서 민법의 기본적 이념, 신의칙과 관련해서 한 문제 나왔죠. 그리고 권리에 관해서는 아쉽게도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권리의 뭐 종류, 경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권리 주체에서 문력자제에 대해서 한 문제, 그리고 주소 부재 실종 관련해서 2문제, 놀랍게도 법인에 관련된 문제가 3문제씩 나왔어요. 꽤 비중이 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글쎄, 제 추측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사 업무를 하실 때 법인과 관련된 업무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소양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출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권리 개최에서 물건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리 변동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간 및 소멸시효 제일 끝부분 아닙니까? 기간에서 한 문제 나왔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소멸시효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은 인터넷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뭐 이거 참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합격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음 내년이죠. 데뷔하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맞췄겠지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봅시다. 1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은 글쎄 저는 책형이 B형을 갖고 있습니다. B형.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보실 때 A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학원 사이트에 B형으로 이렇게 책형 올려 있는 것도 있거든요. A형, B형 다 있습니다만 저는 B형입니다. B형. 참고로 저는 혈액형은 O형입니다. 쓸데없는 농담했지만 아무튼 B형을 책형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1.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이미 매도된 것을 알고 매수했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것만으로 이게 문제가 되죠.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제1매매가 있는 걸 알고 샀단 말이죠. 그것만으로도 이직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까? 아니죠. 제가 기본 이론 시간이나 문제풀이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적극 가담해야 됩니다. 적극 꼬드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 봅니다. 소송에서 증언을 해줄 것을 주된 조건으로 이제 내가 지금 소송하는데 너 와서 증언 좀 서줄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뭐 돈을 주는 거요. 돈이나 뭐 물건 주겠죠. 그런 주된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이게 포인트지, 넘어 급부를 증언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팔고 사는 것에 관련된 트러블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 들어갔는데 거기에 2펜이 하나 있었어요. 2펜 목격자죠. 그 사람이 중요한 증언을 해줘야 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해줘서 여러분이 승소했다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밥 삽니까? 안 삽니까? 사야죠. 뭐 큰 동물이면 뭐 더 큰 것도 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법률을 넘었단 말이죠.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이거 사석 꼬드기 해가지고 이게 위증이 됐다면 위증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형법적으로. 자, 맞는 거고 3번 질문.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표시됐지 않습니까? 알려줬지 않습니까? 4. 부척관계. 강조 많이 했죠. 부척관계 첩계획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부부 생활의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개혁은 사회질서에 반함으로 일단 무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첩이 애를 낳고 애를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부양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유효죠, 유효. 모두가 유효는 또 아닙니다. 모두가 또 무효는 아니고.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무효가 맞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 그거는 2번 지문과 유사한 겁니다. 말만 약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보수를 줬어. 그럼 페어플레이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다. 2번 봅시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최소한의 기둥이 있죠. 기둥. 그리고 지붕이 있고 주벽, 벽이 있다는 거. 벽. 그런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 취급받습니다. 맞고. 2. 임목에 관한 법률, 임목법이라고 그러죠. 에 따라 등기된 임목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까? 있죠. 소유권은 당연히 소유권이야 있죠. 소유권, 저당권 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 강행 규정입니까? 아닙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에 알아서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4.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욕은 물건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력이죠. 맞아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이 천연과실입니까? 법정과실이죠. 법정과실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조건이나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의사에 의할 수 있습니까? 즉 소급표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표를 인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있습니다. 이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조문에 써 있어요. 이것은 147조 3항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급표로 인해서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통설에 해석하는 겁니다. 소급표 인정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손해보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통설의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고 이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까? 아닙니다. 기한의 이익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구 이익으로 추정합니까?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하죠. 채무자입니다. 싹 바꿔놨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3.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불능 조건이죠. 이럴 때 조건 없는 법률에 한다.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이미 성취된 거라면 기성 조건이라면 무효죠. 늘 암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암기. 옳은 지문입니다. 4.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그 법률행위 무효다. 당연한 거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입니다. 미정. 이런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도 하나의 권리 아닙니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옳아요. 4번 문제 봅시다. 법인에 관한 거죠.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그런 것. 1. 법인이 설립화가의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는 청산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죠. 법조문에 명백히 써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해산 당시 이사는 청산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산 당시 이사는 당연히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것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조언입니다. 좀 오르는 거 고르는 거예요. 이사가 여러 명입니다. 그럴 때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닙니다.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표. 각자 대표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3.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를 금지하지 않았어. 금지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 특정의 대리인, 이 사람이 법인의 대표 기관입니까? 아니죠. 법인의 대표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 기관이 되죠. 그죠? 그 5번 지문 보세요. 5번 지문. 이제 3번 답은 나왔습니다. 5번 지문이에요. 법인과 이사 이익에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이죠. 특별대리인. 임시이사 선임해야 된다가 아니라 특별대리인 선임합니다. 그런데 이 5번에서 이제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 기관이 되죠. 얘는 법인의 대표 기관이 됩니다만 3번 지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특정의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의 대리인. 특정의 대리인입니다. 포괄 대리인은 안 됩니다. 특정의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것. 자, 어쨌거나 3번이 답이고 4번 질문 봅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의 기재만으로도 이게 문제죠. 정관의 기재만 있으면 선의 제3자에게 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문제 봅시다. 기간 계산하는 게 꼭 나오죠. 기간에 관한 계산으로 옳지 않게 된 건 뭐냐 이거죠. 1. 93년 5월 30일 새벽 1시에 태어났답니다. 이렇게 출생한 사람은 2013년 5월 30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맞는 거죠. 왜 맞습니까? 연령 계산, 즉 나이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까? 몇 시에 태어났든 하루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는. 그래서 5월 30일 2013년 20년 동안 거죠. 5월 30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 그랬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험 볼 당시에는 6월 29일이었기 때문에 국법 체제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19세죠. 이제 19세.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제 19세부터 아닙니까? 성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1회 볼 때까지는 20세였었는데 성년이. 근데 이제는 19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1993년 5월 30일 01시, 즉 1시에 태어난 사람은 2012년 5월 30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의한지 아닌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한자 강의 중에도 그런 문의가 왔었어요. 성년 문제라든가 그리고 문력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분이 개정법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아닙니다. 시험 보는 기준, 그 날짜 기준에서 법에 의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것도 한정치산, 그러니까 금치산자 이런 것도 6월 29일 당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개정된 건 나중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2번 질문 봅니다. 2013년 5월 15일 아침 8시에 승용차를 빌리면서 12시간 후에 반환키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적으로 약정했지 않습니까? 시, 분, 초로 계산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자연적 계산 방법을 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연적 계산, 역법이 아닙니다. 같은 날 20시. 그렇죠. 즉시부터 계산하니까 거기서 8을 넣으니까 20시에 이행해야 되겠죠. 옳은 지문입니다. 3. 2012년 3월 8일 14시, 오후 2시에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변제키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역법 계산이죠. 역법 계산. 그러면 1년을 더 해야 되겠죠.
초일 선입합니까? 아니죠. 초일 선입 안 합니다. 그러니까 3월 8일은 건너뛰고 3월 9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9일부터 기산했는데 그럼 1년 뒤면은 3월 9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일로 종료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일. 법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일이에요. 전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9일이 아니라 3월 8일 24시까지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고 4번 지문 봅시다.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13시에 매매 목적으로 인도받으면서 한 달 후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약정했는데 이것도 월로 정했기 때문에 역법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초일 불산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3월 23일은 빼고 24일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면 24를 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한 달이니까 한 달 뒤니까 4월 24일인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24일에 전일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일이 며칠입니까? 23일이죠. 23일 24시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4월 24일이 아니라 4월 23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24시 맞죠? 자, 이게 답이고 5번 봅시다. 이거 사단법인의 그 사원총회 소집하는 거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7일 전에. 그럴 때 계산하는 걸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잡하지만 아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일 전인데 무조건 8을 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 그럼 돼요. 아주 그냥 하면 됩니다. 무조건 8만 빼면 되는 겁니다. 봅시다. 사원총회 소집을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 총회일이 2013년 5월 15일 10시입니다. 10시. 그 시간은 생각하지 말고 날짜에서 8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5일에서 마이너스 8을 해보세요. 그럼 5월 7일 24시까지는 발송해야 되는 거죠. 맞는 지문 아닙니까? 7일 전이라 그래서 7만 빼면 안 됩니다. 8을 빼야 돼요, 아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8을 빼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6번 문제 봅시다. 의사표시에 관해서 107조 비진이 표시라고 그랬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 그 가로에 있는 거 보세요. 이제 좀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안 읽었다가 읽는 건데 다툼 있는 경우는 판례가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학설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학설로 물어볼 때는 명확하게 나눠서 분리될 수 있는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내겠죠. 그런데 애매한 경우는 다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항상 판례 위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지문 봅시다.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치 적용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이건 통설 인정하죠. 2.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 라고 믿고 그래 기대했습니다. 제출한 사실을 믿으십니다.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상대방도 알고 있단 말이죠. 사직원 받는 사람도. 그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렇죠.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옳은 지문이죠. 3.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하는 거죠. 4.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착오가 구별된다. 그렇죠. 착오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표시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표의자가. 그러니까 착오라고 표현하죠. 근데 비진이 표시는 아는 거죠. 5. 진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의사가 뭐냐 이거죠.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판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진의란 첫째 줄 끝에 것부터 읽어야 됩니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첫째 줄 가야 됩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에 맞는 겁니다. 교묘하게 바꿔냈죠. 이게 틀린 것으로서 이게 답입니다. 7번 문제 봅시다. 착오죠. 109조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 1. 동기착오가 나왔네요. 동기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에게 그것을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걸 표시해야 됩니다. 일단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됐습니다. 유발 체크해보세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기 표시 여부 관계없이, 또 포인트죠. 상대방에서 유발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표시됐든 안 됐든 간에 취소 인정됩니다. 맞아요.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죠? 가능합니다. 경합이 인정됩니다. 경합 인정. 그리고 통설도 그렇게 봅니다. 4. 착오를 일으키는 그런 뜻이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그죠? 상대방으로 입증 책임 넘어갑니다. 맞고. 5.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적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렇죠. 착오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죠. 맞습니다. 8번 봅시다. 소멸시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파산 절차 참가는,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겁니다. 법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71조에 써 있습니다. 옳고. 2. 임의 출석, 법적 임의 출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한 달 내, 즉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173조에 써 있죠. 3.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에 소각하가 있었습니다. 소각하, 요건 미비로 각하됐습니다. 그리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했습니다. 이럴 때 소멸시효는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 미쳐보세요.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할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까? 아닙니다. 써주세요. 최초입니다.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 다시 재차 재판상 청구를 한 때 중단된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최초입니다. 최초 말이 들어가야 돼요.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4.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한 달 내, 즉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그죠? 그런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고. 5.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뭡니까? 물건으로 보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물건으로 보증한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을 바보라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왜 해줍니까? 물론 큰 대가를 하고 이제 주면은 할 수 있겠죠.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제껴보세요.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 주채무자에게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만 18세의 갑이 미성년자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이 나왔습니다. 1. 갑이, 즉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 타인의 대리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대리인은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2. 어머니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 체결, 상속에 대한 갑의 승인, 갑의 승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얘가 어머니랑 함께 상속을 받는데 그걸 승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인. 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승인할 수 있느냐, 그죠? 얼핏 보면 여러분, 상속받는 거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냐?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 이론 시간에 다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엄청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적극재산이라고 해요. 적극재산. 그것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소극재산은 주로 빚을 말하는 거예요. 빚. 채무 이런 것이 5억이라 칩시다. 그럼 상속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5억이 남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인데 빚이 30억이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상속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한정 승인하라 그랬습니까?
한정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순위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덤태기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포기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빚을 다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남는 게 있다 그러면 낼 놈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 남는 게 없어. 더 내가 내줄 판이야.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을 해주세요. 받은 만큼만 내겠다 이거죠. 받은 거 범위 내서 내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승인이 권리만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득만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거래의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못합니다. 3. 가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 계약. 얘가 이럴 때 한참 오토바이 타고 싶어 합니다. 무지 좋아해요. 무지. 그래서 오토바이를 함부로 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얘는 혼자서 오토바이 샀단 말이죠. 이럴 때 이것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이것은. 왜? 법정거래의 동의 없이 있기 때문에 자기 단독 혼자 무능력자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면 취인은 무능력자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4.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 을에 대한 갑의 부양료 청구. 부양료 청구 밑에 쳐보세요. 부양료 청구는 권리만을 얻거나 이익만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갑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행하는 유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단 17세 달아야 되겠죠. 이건 지금 18세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 봅시다. 대리권 없는 을,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대리인이나 사칭하며 갑 소유의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옳은 것. 1 봅시다. 무권대리죠. 갑이 누굽니까? 본인이죠. 본인은 을을 상대로, 을이 누굽니까? 무권대리인 아닙니까? 취인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권대리인에게 그래 잘했어. 나 그렇잖아. 네가 팔려고 그랬어.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그러니까 1번 질문 벌써 답이 나왔네요. 2번 질문 봅시다. 갑의 취인이 있기 전에 갑과 정이 지금 10번 문제에서는 예시된 거기에서는 정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등장했죠. 다시 봅시다. 취인이 있기 전에 본인 갑과 정이 그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미쳤습니다. 정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정이. 그렇더라도 갑이 무권대리인의 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인 을의 매매 계약을 추인했단 말이죠. 그로 인한 소급표는 정에게도 미치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추인의 소급표가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부동산이 있다 칩시다. 집이든 뭐든 이거를 무권대리인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 사람과 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게 상대방이죠.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얘는 본인이고 무권대리인 이렇게. 근데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1.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너 잘했어. 그리고 추인하기 전에 들째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한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셋째 이 행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매각 똑같은 건데 이거를 세 번째 추인을 합니다. 추인. 어떻게 됩니까? 추인하면 이게 유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물론 이게 유효되지만 제3자가 먼저 이전된 건 아니지만 가등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 이 사람을. 그래서 보면 그로 인한 소급표는 정에게도 미친다. 그럼 얘가 진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진다. 안 집니다. 안 져.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 여기서는 정이죠.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이 우선합니다. 정이. 그래서 요 지문은 틀린 겁니다. 3. 을이 단독으로 갑을 상속했습니다. 뭐야? 얘가 지네 아버지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얘가 단독으로 상속했다 칩시다. 그러고 나서 상속하고 나서 무권대리인 을은 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해 취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까? 금반원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에 반합니다. 그래서 주인 거절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4. 갑의 주인이 있기 전이라면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지켜서 알았습니다. 알았던 경우라도 병은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철회권 동그리 쳐야 되겠죠. 철회권은 선의인 상대방에게만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의됩니다. 그래서 알았던 경우가 포인트죠. 할 수 없습니다. 5. 갑이 주인권을 거절했습니다. 거절. 그런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갑이 추인을 거절했습니다. 본인이.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무권대리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무효.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계약 이행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선택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이런저런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무권대리 행위는 추인 거절하면 무효인 것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11번 봅시다. 신의 성실 원칙 또는 이거 하나 나왔죠. 이겁니다. 이거. 그 5번 질문은 아까 그러니까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기는 건 맞는데 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그 보충해서 해석합시다. 무효인 것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너 이거 계약 이행을 하라고 못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상 을 무권대리인에게 너 이행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해. 이거는 가능한데 거기에 함께가 틀린 겁니다. 함께 또는이에요. 또는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는이에요. 또는 이행을 하라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함께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11번 봅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 신의칙의 위반에 대해서도 변론지기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아닙니다. 신의칙 반하는 것은 이거는 강행입니다. 강행. 그래서 당사자 주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가 포인트죠.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정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사정변경 이유로 지켜보세요. 사정변경 이유로 자기가 사직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정변경이 됐죠. 사정변경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정채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적 채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 보증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정변경 이유로 해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제 할부로 샀거나 그런 거죠.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긁은 것도 포함되겠죠.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자, 주의해 주세요. 신의 성실의 원칙과 무능력자 제도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얼핏 보면 신의 성실 원칙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대원칙이 무능력자 제도입니다. 무능력자 제도. 그래서 신의 측보다도 무능력자 제도를 우선하기 때문에 무능력자는 나 무능력자야 취소해 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겁니다. 무능력자 제도가 우선한다. 4.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게 충성하고 세금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국가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아닙니다. 그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야, 너 청구는 나한테 못해. 왜? 소멸시효 완성됐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로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요거 판례번호 불러드릴게요. 2010년 대법원 판례죠. 2010년 9월 9일 2010년 9월 9일 컴마 찍고 2008다 15865입니다. 15865 15,865입니다. 틀린 거예요. 반하지 않습니다. 5.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그런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지는 가능하죠. 해지는. 근데 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2번 봅시다.
갑의 임의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임의대리인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갑의 대리인 병을 선임했습니다. 복대리 문제네. 복대리 문제. 자, 정리해보시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를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지가 싫으면 그만두면 될 것 아닙니까? 나 그만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법정 대리인은 싫다고 그만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대리를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 범위도 다르죠. 자, 옳은 것 그렇습니다. 1. 을은, 임의대리인 을은 언제나 벌써 틀려나가죠? 갑의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예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예적으로만 복임금을 인정합니다. 이유는 언제든지 사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틀렸고. 2. 병이, 복대리인이죠. 병이 갑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을은, 임의대리인이죠. 병이 부적임자임을 알고 갑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자, 첫 줄 끝에 다시 보세요. 임의대리인 을은 병이, 즉 복대리인이 부적임자라든가 불성실함을 알고, 불성실함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알고 갑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 한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함부로 책임 막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만 책임을 진다. 틀렸습니다. 3. 갑과 병 사이는 아무런 권리의무 관계가 없다? 아니죠. 갑이 지금 본인이고 병이 복대리인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아니야. 뭐라 그랬습니까?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관계가 여기도 연결됩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평범한 대리인과 똑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인이다. 틀린 겁니다. 4. 병의 대리인이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면, 즉 복대리인이 복대리, 즉 대리를 하면서 권한을 오버했단 말이죠. 그럴 때 갑은 그 상대방에 대해 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져야 됩니다. 표현 대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옳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5. 병이 갑의 지명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을의 대리권이 소멸. 체크해보세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됩니까?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미칩니다. 그래서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합니다. 틀렸어요. 13번 봅시다. 민법상의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의사분열자가 한 법률행위는 상대적 무효입니까? 아니죠.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살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2.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다? 아니죠.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전체 무효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체 무효가 원칙이에요. 2. 폭리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런 법률행위 104조죠.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절대 무효입니다. 틀렸고. 4.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 성년자가 되기 전, 미쳐보세요. 성년자가 되기 전에, 즉 능력자가 되기 전에 그가 이를 취인하더라도 그 취인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죠. 성년자가 된 후에 취인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네요. 5.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 3년은 어느 때입니까? 뭡니까?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그걸 바꿔냈네요. 취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되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어느 게 먼저 도달하든 그게 우선이죠. 14번 봅시다. 민법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 1.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바지 사장을 앞세우고 이 사람이 뒤에서 배우주장하는 거, 이 대표자로 봐야 되겠죠. 맞는 겁니다. 이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대표권이 있어야 됩니다. 3. 대표기관 행위가 외형상 겉으로 보기에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얼뜻 보면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대표기관 행위가 법인의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다면 그것이 비록 그 대표기관이 사리 사욕을 도모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4. 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게 포인트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해야 됩니다. 맞죠?
5.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 감독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증명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써주세요.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걸 선임 감독을 다했다, 입증했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거죠. 옳은 겁니다. 15번 봅시다. 부동산을 소유한 갑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체크해보세요. 재산관리인을 본인이 선임하지 않고 부재자가 선임하지 않냐고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옳은 것. 1. 법원은 직권 아니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선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법원은 직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2. 갑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 되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갑의 임의 대리인입니까? 아니죠. 법원에서 선임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입니다. 틀렸어요.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아닙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4번 질문 봅시다. 갑의 재산관리인이 갑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그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럼 그 처분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무효죠? 그런데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었어요. 그럼 그 처분의 효력이 생깁니다. 일종의 추인이죠. 법원에 의해서 추인되는 겁니다. 틀렸어요. 5. 갑이 죽었습니다.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는 계속해서 X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서 재산이 산일 막 흩어진단 말이죠. 관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산관리는 계속해서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겁니다. 16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이죠.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명의로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2.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의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습니까? 아니죠. 지분권은 없죠. 총의재산은 지분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 공동수의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옳은 겁니다. 3.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재산, 또 마을의 공동재산, 이게 총유인 재산이 되는 건데 그 마을에 살고자 들어온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사 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을의 공동재산,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지분은 없어요. 지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또 교회에 오늘 갓 들어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동안 그 교회 헌금도 한 푼도 안 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교회 여러 비품 물건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맞고 4.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행한 총의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126조의 규정이 준용됩니까? 자, 주의해 주세요. 우리 8가 나왔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행한 총의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126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않는다가 맞는 거예요. 판례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대법원 판례 2009년 2월 12일 2009년 2월 12일 컴마 찍고 2006년도에 접수된 겁니다. 2006다 23312 23312 23,312입니다. 그래서 126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5.
권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 요건 제외죠. 제외하고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냐, 그죠? 옳고, 17번 봅시다. 가본 채권자 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을과 짜고, 벌써 통정의 표시 냄새가 나죠. 108조.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빼돌렸단 말이죠. 옳지 않은 것. 1. 갑을간의 매매계약은 허위 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다. 108조에 써있죠.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 병은 채권자죠. 을을 상대로 허위로 산 사람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 취소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기본서 강의할 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채권자가 사액이 취소권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와 함께 이전 등기 만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3. 을로부터 X토지를 상속받은 자 밑에 쳐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갑을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리고 병인의 사람이 채권자라고 했죠. 이 사람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뺏길 것 같으니까 을과 통정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정을 했단 말이죠. 통정. 그래서 허위 매매하는 거예요. 허위. 가장매매라고 그러죠. 가장매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새 명의인, 명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강제 집행했는데 바로 허위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 해버리니까 강제 집행을 면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법적으로는 저 사람은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됩니다. 범죄가 돼요, 이거. 근데 민법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무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을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3번 질문이죠. 을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얘가 죽었단 말이죠. 얘가 죽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칩시다. 상속인. 그때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까? 제3자, 선인 제3자 보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 보세요. 허위 표시라는 사람, 이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어떤 지위를 취득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속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속받은 자는 제3자가 아니라고 썼어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허위 표심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이런 거 주의해 주세요. 기본 이론 시간에 표 그려드렸죠. 제3자에 포함되는 사람,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암기해 주세요. 4. 을로부터 X토지에 대한 자 이거 미치십니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그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을이 새 명의 됐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을이 새 소유자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라는 사람이 얘한테 얘가 이제 그런 거야. 돈 좀 꺼줘. 그러니까 돈을 꺼줍니다. 이렇게 돈을 대여를 해요. 대여.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땅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저당을 설정했단 말이죠. 저당.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무라는 사람은 갑과 을의 그 허위 표시에 의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완벽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아까 정문 왜 안 됐습니까? 얘 자식 아닙니까? 상속인이지 않습니까? 거의 한 몸이에요. 제3자가 안 되는데 얘는 제3자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제3자가 된다라고 쓰세요. 이 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매매계약이 허위 표심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과실이네, 과실.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저당권자는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을로부터 저당권을 새롭게 설정받았지 않습니까? 제3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설정 당시에 매매기 허위임을 과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보호해야 돼, 말아야 돼? 얘는 보호해야 됩니다.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있다. 과실이지 않습니까? 악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거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까지 용서해 줍니다.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미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가등기 마친 자나 얘는 똑같은 겁니다. 자동권 마친 자나. 그래서 얘도 제3자가 됩니다. 대하여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허위 배심을 이유로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은 가등기 권리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악의가 있으면 보호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악의자는 보호 안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이. 나머지 다 옳습니다. 8번 봅시다.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1. 채권은 10년이죠.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죠. 이런 동안 하지 않으면 완성되는 거죠. 맞죠? 2. 음식점의 음식료에 대한 채권이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가 1년입니까? 원래는 1년인데 이게 안 갚아가지고 판결을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10년으로.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기본으로는 1년 아닙니까? 음식값. 근데 그게 판결로 확정되면 단기 소멸시효이더라도 그것이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3.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 채권도 소멸합니다. 딸려갑니다. 맞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은 이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5.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 기간 완성 전 채권에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후에는 포기할 수 있죠. 그것은 맞습니다. 19번 봅시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기 계약을 허락했습니다. 자기 계약, 쌍방 계약 다 배웠죠. 허락했습니다. 그럼 유효하죠. 맞습니다. 2.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굴 기준으로? 본인? 아니죠. 대리인 기준하죠. 대리인. 궁박 이런 것은 본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리인 기준 맞습니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입니다. 대리인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이용행위, 이용행위나 계량행위 같은 얘기죠.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죠?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계량행위 아닙니까? 계량. 더 좋은 거죠. 이자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건 됩니다. 틀렸어요. 없다니까 틀렸어요. 4. 유권대리 주장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다. 당연하죠.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가 당연히 주장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포함된 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옳은 거죠.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옳은 겁니다. 5. 대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그래서 3번 지문만 틀린 겁니다. 20번 봅시다. 실전 선고에 대해서 나왔어요. 갑이 탄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가 나오고 추락했다, 선박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별 실종을 전제하셔죠. 특별 실종 보통 실종이 아닙니다. 보통 실종은 5년이고 특별 실종은 그러니까 특별 실종 다 1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실종됐다, 추락했다 그러면 이건 특별 실종입니다. 2006년 6월 7일 날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4년 뒤에 2010년 4월 12일 법원에 갑의 실전 선고가 청구됐고 그 다음에 2월 13일 날 실전 선고가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설명 중 그런 것 같았는데 실종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선고가 내려진 날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법원에 청구된 날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기간은 1년 뒤입니다. 1번 봅시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갑은 2011년 2월 13일 날 그게 뭐야? 실종 선고 내려진 날 아닙니까? 그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아니죠. 특별 실종 기간은 1년 아닙니까?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을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2006년 6월 7일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일 산입합니까? 안 합니다. 초일 산입 안 하니까 6월 8일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6월 8일부터. 그러면 1년을 버텨봐요. 그러면 2007년 6월 8일입니까? 아니죠. 아까 계산 나왔지 않습니까? 그날 전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일. 그러니까 6월 8일부터 계산하지만 6월 7일, 2007년 6월 7일 24시에 사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틀린 지문입니다. 이 갑에게 선순위, 체크해보세요. 선순위의 상속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상속이 미쳐보세요. 후순위 상속인은 갑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고 후순위, 즉 할아버지가 특별 실종됐다 칩시다.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몰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들이죠.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됩니다. 그런데 손자는 됩니까? 안 됩니다. 차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는 겁니다. 이게 답이네요. 3. 실존 선고는 갑의 사법상의 법률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도 효력을 미칩니까? 아니죠. 사법상의 법률관계, 그것도 그 사람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정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만 사망건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법상의 법률관계도 효력을 미치는 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4. 갑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 벌써 이상하죠? 살아 돌아왔다고 무조건 실존 선고가 그냥 취소되고 맙니까? 아니에요. 만으로 갑에 대한 실존 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실존 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5. 갑의 실존 선고가 취소되면 실존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 지켜보세요. 악의, 이 사망 안 한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딘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선의일 때만, 선의인 경우에만 현존 이익에 한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악의인 경우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이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다 끝냈는데 이제 합격하셨겠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부터는 2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법. 다른 2차 과목도 있지만 계약법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맥락만 쭉 잡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논점 하나만 더 쓰면 됩니다. 근데 논점 많이 쓴다고 해서 또 이것저것 많이 쓰다가 엉뚱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뼈대를 확실하게 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차 합격한 상태에서 2차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마치 사자가 영양을 사냥할 때 그 영양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꽉 물고 있듯이 그런 각오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시험 보신 내용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